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의 회사 화장실 칸에서 누군가가 변기에 앉아 키움증권 앱을 켜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귀는 밖에 인기척에 쫑긋 서 있고 심장은 시세창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높은 확률로 지금 돈을 잃고 있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오늘 저는 아무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 나라 직장인들의 가장 처절하고 솔직한 민낯을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어쩌고 개인 투자자 참여가 활발하다느니 뭐니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자, 일단 팩토부터 받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실질 개인 투자자 수는 1,423만 명입니다.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대략 2,500만 명 수준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주식 계좌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2명 중 1명은 주주입니다. 여러분 옆자리 동료, 건너편 팀장, 점심 같이 먹는 후배 다 주식합니다. 물론 본인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숫자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2019년만 해도 개인 투자자 수가 619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언제부터였냐고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가 봉쇄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던 그때, 이름하여 동학개미운동. 이 나라 직장인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급등하는 주가, 주변에서 몇 달 만에 수익 냈다는 썰이 카카오톡을 도배하던 그 시절. 그때 입문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얘기 곧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022년에 개인 투자자 수가 1,441만 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2023년에는 25만 명이 순식간에 이탈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탈한 세대입니다. 2030 젊은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2021년에 200만 명을 돌파했던 20대 투자자 수가 2022년에 24만 명 감소, 2023년에 또 25만 명 감소, 2년 만에 20대 투자자가 50만 명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맞았으니까 떠난 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업계에서는 이걸 고인물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시장에서 10년 이상 생존한, 그러니까 여러 번 맞아봤지만 아직 버티고 있는 베테랑 개미들, 그리고 아직 본전 못 찾겠다는 집착으로 매달려 있는 4050 가장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님들, 누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고인물들이 실제로는 소수 종목에 몰빵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에 오래 있으면 더 신중해져야 정상인데 더 다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급해졌겠습니까? 잃은 게 많으니까요. 본전 심리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 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가 4,100을 돌파하던 바로 그날 손실을 기록한 투자자가 전체의 54.6%였습니다. 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개미가 마이너스인 상황. 1인당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 그 안에서 5천만 원 이상 잃은 투자자도 5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50대는 60.1%가 손실 상태, 40대는 59.7%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40대 10명 중 6명, 50대 10명 중 6명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형님들, 이게 정상인 시장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노후를 맡겨도 되는 시장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냐? 왜 손절을 못하냐? 왜 오늘도 화장실 칸에서 MTS를 켜고 있냐? 그 심리 구조를 다음 챕터에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대한민국 어딘가의 중견기업 사무실입니다. 김민준 씨, 44살, 부장입니다. 출근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켭니다. 업무 메일 확인하는 척하면서 창 하나를 슬쩍 열어둡니다. 키움증권 HTS 창입니다. 그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이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주말 내내 유튜브 종목 추천 영상 12개를 받고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3곳의 메시지를 분석했고
새벽 2시에 미국 나스닥 마감 시황까지 확인하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9시 5분 팀장이 부릅니다. 회의 들어오라고. 김민준 씨는 HTS 창을 재빨리 최소화하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회의 자료가 아니라 자신이 어젯밤 공부한 그 종목의 시초가가 얼마로 시작되는지 그 생각뿐입니다. 회의가 15분째 접어들 무렵 김민준 씨는 손을 듭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화장실 칸 안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MTS를 켭니다. 아, 시초가 올랐네. 지금 매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손가락이 매수 버튼 위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매일 아침 반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 커뮤니티, 직장인 익명 앱, 유머 게시판 어디서든 이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화장실 칸에서 매수하다 물린 썰, 회의 중 몰래 손절하다 들킬 뻔한 썰, 점심시간 12분 동안 3번 매매한 썰, 이게 이미 하나의 직장인 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웃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직장인들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내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멀쩡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주식을 쳐야 합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월급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4천만 원대 초반 수준입니다.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수령이 월 3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서울 기준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냐? 애 있는 분들은 거기서 학원비까지. 매달 남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되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이 속도로 모아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30년 모아도 못 삽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장실에서 MTS를 켜는 건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절망의 산물입니다. 월급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월급 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한 겁니다. 부동산은 이미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나마 스마트폰 하나로 진입 가능한 게 주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의 함정이 시작됩니다. 직장인이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직장인의 핵심 업무 시간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식을 하려면 업무를 소홀히 해야 하고 업무에 집중하려면 주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양쪽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할된 집중력으로 하는 주식은 판단 오류를 만들고 판단 오류는 손실을 만들고 손실은 더 강한 집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타의 함정이 겹칩니다. 직장인 투자자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기다리는 게임인데 매일 HTS를 열어서 빨간불 파란불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버팁니까? 주가가 오르면 지금 팔아야 하나 조바심 나고 내리면 손절해야 하나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단타를 택하게 됩니다. 짧게 치고 빠지면 적어도 오늘의 결과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단타, 진타로 돈이 됩니까? 해외 주식시장 연구에 따르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 투자자의 70%에서 80%가 장기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국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NH투자증권 데이터를 다시 보면 코스피가 역대 최고를 찍던 날에도 개인 투자자 절반이 넘게 손실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타 위주의 매매 습관과 직결되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보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가 손실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AI 혁명으로 펄펄 끓던 그 시기에도 우리나라 개미 절반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증권사들은 어떻게 됐냐?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조 9,5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미가 지든 이기든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단타를 많이 칠수록 화장실 칸에서 매수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증권사 금고는 두터워집니다. 형님들이 변기에 앉아서 클거대는 그 수수료가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 성과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무서운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B2,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40대 가장 한 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제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에는 구조적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카지노의 하우스와 같습니다. 포커판에서 하우스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는 것처럼 증권사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수수료라는 이름의 임제 없는 돈을 가져갑니다. 그것도 매번 빠짐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로만 벌어들인 돈이 1조 9천억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중견기업 직원 2만 명에게 연봉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절반이 손실 상태였습니다. 이 두 줄을 같이 읽으시면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개미가 돈을 잃는 속도와 증권사가 돈을 버는 속도가 사실상 비례한다는 구조. 왜냐면 손실이 나면 손실 보전하려고 더 거래하고 더 거래할수록 수수료는 쌓이니까요. 공포에 질린 개미가 패닉셀을 하는 순간에도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 매수를 하는 순간에도 증권사는 그 모든 클릭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아무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 얘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한창 4천을 넘기던 시점에 외국인이 일주일 만에 7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게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개미들이 7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던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심지어 그때 5대 은행 신용대출 규모가 일주일 만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빚을 내서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퀀트 알고리즘이 있고 리서치 팀이 있고 실시간 글로벌 정보망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유튜브 종목 추천 영상이 있고 텔레그램 리딩방이 있고 화장실 칸에서 긁어대는 MTS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공정합니까, 형님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을 권투 세계 챔피언 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들 계속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간헐적 보상 효과. 심리학 용어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슬롯머신이 왜 중독성이 강한지 아십니까? 매번 잃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딱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달콤한 성공 경험이 수십 번의 손실을 덮어버리고 또 하게 만듭니다. 주식 단타도 똑같습니다. 10번 중 한 번 크게 먹으면 나머지 9번의 손실은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을 다시 맛보기 위해 오늘도 화장실 칸으로 향합니다. 이게 카지노 산업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린 원리이고 지금 이 순간 증권사들이 역대급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형님들,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와 매우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박성훈 씨, 48살,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차장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 전세 보증금 2억 5천으로 살고 있고 월 실수령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 동학개미 때 처음 주식 계좌를 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카카오가 오르고 뭘 사도 오르던 그 시절 2천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 25%. 박성훈 씨 인생에서 처음으로 월급 외 수익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가 고점에서 내려오고 에코프로가 폭락하고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박성훈 씨의 계좌는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이때 손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됩니다.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본전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2022년, 2023년이 지나면서 계좌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금 반토막. 이때부터 박성훈 씨는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내려간 종목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마통을 씁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 연 6%짜리 2천만 원. 이제 투자금이 총 4천만 원이 됐습니다. 2024년 코스피가 반등합니다. 박성훈 씨의 계좌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독이 됩니다.
그것 보라고. 역시 기다리면 된다고. 이번엔 더 과감하게 갑니다. 카드로는 씁니다. 금리 연 12%짜리 3천만 원. 총 투자금 7천만 원. 월 이자 부담이 원금 기준으로 50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박성훈 씨 월 실수령 350만 원에서 전세대출 이자, 생활비, 교육비 다 제하면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기껏해야 6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거기서 주식 대출 이자 5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 20만 원. 이 가정의 월간 여유 자금이 20만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주식이 다시 20%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1,4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신용담보 비율을 이유로 반대 매매를 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청산이 됩니다. 원금은 증발하고 빚만 남습니다. 이것이 B2의 결말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냐? 신용융자 잔고, 즉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총 잔액이 코스피 상승기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지수가 오를 때 빚을 내서 올라타는 개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은 시장이 조금만 출렁해도 반대매매라는 이름의 강제 청산을 통해 한 방에 가게를 날립니다. 박성훈 씨 이야기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본인 주변에 이와 비슷한 분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본인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본질을 제 시각으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데이터 얘기를 잠시 내려놓고 제가 이 주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갖게 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에서 MTS를 켜는 직장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분들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탐욕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이 나라의 구조가 만들어 놓은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팔았습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저축하고 아이 교육시키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집값이 하늘을 뚫었고 물가는 올랐고 금리는 치솟았고 월급 인상률은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성실함의 보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 주식이 들어왔고 코인이 들어왔고 부동산 갭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금융 시스템은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때 정부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하다, 증시 저변이 확대됐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표현했던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식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박성훈 씨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다들 느끼실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가진 자는 자본으로 돈을 법니다. 노동력을 파는 자는 노동력으로 먹고 삽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복리로 불어나고 노동의 보상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이 나라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특히 잔인한 이유는 탈출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수탈의 통로라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자본가처럼 돈을 굴리려 했더니 정보와 자본력과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기관과 외국인 앞에서 개미는 그냥 먹잇감이 됩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려 했더니 이미 올라버린 가격 앞에서 영끌이라는 이름의 부채 노예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이미 선점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지점이 뭐냐면 이 구조가 개인의 탐욕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 잃으면 공부를 덜 했네, 리스크 관리를 못했네, 욕심을 부렸네, 다 개인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할 사람들이 이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화장실 칸에서 MTS를 켜는 그 손가락은 절박함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절박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회가 좀 더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을 도박꾼으로 만든 건 개미들 자신이 아닙니다. 월급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준 이 구조가 그들을 그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다가 우리 가족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뻔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뻔한 소리가 진리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돈 얘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전략보다 지루한 원칙이 결국 가정을 지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본인 계좌의 신용융자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그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모른다면 오늘 퇴근하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용융자는 시장이 조금만 출렁해도 반대매매라는 이름의 강제 청산으로 원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신용융자를 안고 있는 한 그 수익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빚 먼저 갚으십시오. 투자 수익률 몇 %보다 연 10%가 넘는 카드론 이자를 없애는 게 훨씬 확실한 수익입니다.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단타 횟수를 강제로 줄이는 물리적 장치를 만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로 단타를 줄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공포와 탐욕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못하게 만드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MTS 앱을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지우십시오. 앱을 여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단 30초만 늘어나도 충동거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언제 샀고, 왜 샀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걸 석 달만 쌓아보면 본인의 매매 패턴에서 손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데이터로 보입니다. 데이터가 보이면 행동이 바뀝니다. 셋째, 투자 원칙 중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비상금 분리입니다. 형님들, 지금 본인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직, 가족 병원비, 급작스러운 지출. 이런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이 최소 생활비 3개월치, 가능하면 6개월치는 주식 계좌와 완전히 분리된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지금 금리가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아무 리스크 없이 시중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금도 없이 전 재산을 주식 계좌에 넣어두는 순간 시장이 폭락하면 그 돈을 꺼낼 수 없게 되고 그때 생활비 때문에 최악의 타이밍에 강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파는 전형적인 개미의 패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넷째, 국내 단타 비중을 줄이고 미국 지수 ETF 비중을 늘리는 구조 재편화 검토하십시오. 이게 뻔한 소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숫자를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 단타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은 대부분 이 숫자를 밑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수 ETF는 화장실 칸에서 긴장하면서 켜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지수가 알아서 굴러갑니다. 매달 월급 받으면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미국 지수 ETF에 넣어두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가장 효과적인 직장인 투자 전략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상품 하나만 봐도 개인 단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게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용융자 즉시 상환, 비상금 분리보관, MTS 충동 접근 차단, 단타 비중 축소 후 지수 ETF 자동 적립, 이 4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지키는 가정과 지키지 않는 가정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겁니다. 형님들, 누님들, 오늘 저는 꽤 무거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장실 간단타로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까지 왔습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딱 큰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MTS를 켜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구조에 덜 착취당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를 한 번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신용융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갚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비상금이 없다면 다음 월급날 바로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서 MTS를 켜고 싶어질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한 번 더 떠올려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연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과연 이게 개인의 탐욕 문제입니까? 아니면 월급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이 나라의 구조 문제입니까? 형님들, 누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든 이유와 함께 써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